자, 여러분. 원소의 주기성에서는 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내용은 사실 너무 많아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다 해드릴 건데 일단 1. 주기율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주기율표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어요.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뭐라고 부르죠? 가로줄이 족이야? 멱살잡이 한번 할래 오늘? 주기율표의 가로줄이 주기.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어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는 거 알죠? 따라서 우리 주기율표의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뭐가 똑같은 애들이더라? 껍질수가 같은 애들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들은 껍질이 최대 몇 개까지라는 얘기예요? 7개까지밖에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7주기까지 있는 것이고요.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족을 의미하죠. 족,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족. 1족부터 몇 족까지 있습니까? 18족.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무엇이 같다? 화학적 성질.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무엇이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 좋습니다. 1족에 있으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2족에 있으면 둘, 그리고 3족도 있지만 우리 3족부터 몇 족까지는 안 배워요. 3족부터 12족까지는 사실 안 배우고요. 1족, 2족, 그 다음에 바로 13족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13족 원소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14족 4, 14족 5, 15족 5, 16족 6, 17족 7, 18족 0개. 18족 원자과 전자 8개를 하시면 안 되죠. 18족 원자과 전자 0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모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OX. X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유일하게 같은 족에 있는데 성질이 비슷하지 않은 애 하나 있잖아요. 수소죠. 1족에 수소만 무슨 원소이고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 원소. 그래서 수소만 예외예요. 같은 족에 있지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은 거 수소 빼고 나머지 애들은 모두 같은 족에 있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1족부터 18족까지 금속 원소는 대략 몇 족까지가 금속이에요? 금속 1족 여러분, 이 그지야. 3족이 어딨어? 우리 3부터 12까지는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족, 2족, 13, 14, 15, 16, 17, 18이라고 생각하시고 금속 원소는 대략 몇 족까지? 4족? 3족. 13족까지가 대략 금속 원소고 14족부터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죠. 근데 우리 금속과 비금속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불렀죠? 준금속. 여러분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금속하고 준금속이 다른 거 알죠? 아이고 석이라고 썼어. 제가 말하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애들은 얘죠 얘. 중금속이랑은 달라요. 우린 이건 안 배워요. 그죠? 자, 우리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 안에서 어차피 우리 20번까지밖에 안 다루니까 1번부터 20번 사이에서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애들, 준금속에 속하는 애 누구 있는지 다 대봅시다. 에헤이, 이 정도 외워야죠. 1번부터 20번 안에는 준금속이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랑 누구? 누구? 붕소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붕소하고 그렇죠, 규소. 여러분 이 2개도 외워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얘하고 얘 1번부터 20번 중에 나머지는 다 금속 아니면 비금속인데 딱 요 놈 붕소와 규소만 금속도 비금속도 아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간다? 준금속에 들어간다. 요 정도는 우리 기억합시다. 이해하셨습니까? 금속은 대부분 주기율표의 어느 쪽에 위치해요? 주기율표를 보시면 금속은 주기율표에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비금속은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금속은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비금속은 주기율표 오른쪽 위에 주로 위치하고요. 자, 여러분 금속은 이온이 되고 싶을 때 무슨 이온이 되죠?
양이온, 전자를 있는 걸 좋아합니다. 비금속은 이온이 된다면 무슨 이온이? 음이온이 되는 걸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비금속이면서 양이온 되죠? 비금속인데 혼자 양이온 되는 애 있잖아요. 수소. 얘 혼자만 전자 하나 잃고 일가 양이온 되잖아. 그래서 1쪽에 있잖아요. 수소를 빼고는 비금속은 이온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음이온이 되는 걸 좋아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금속한테는 있는데 비금속한테는 없는 성질 아는 거 다 돼봐요. 금속만 있고 비금속한테는 없는 거. 뭐요? 광택 좋아요. 반짝반짝. 이거 금속한테만 있어요. 또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 근데 이거는 딱 하나 예외 있죠.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은 기본적으로 금속이 가지지만 비금속인데도 전기 잘 통하는 애 하나 있었잖아요. 흑연, 탄소로 이루어진. 그렇다고 해서 탄소로 됐다고 또 다 전기가 잘 통하는 건 아니었어요. 탄소로 되어 있어도 흑연은 잘 통하지만 또 누구는 안 통했어. 다이아몬드는 안 통했었어요. 그죠? 여튼 흑연 같은 애들만 좀 예외고. 또 금속만 가지는 성질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 빨리 내 안에 묻혀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봐. 금속만 갖고 있는 성질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얘네는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금속은 부서지는 게 아니고, 금속은 힘 주면 부서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뭐 어쩌고저쩌요? 힘을 빡 주면 은박지처럼 얇게 펴지거나 아니면 철사처럼 가늘게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걸 무슨 성질이라 불렀어요. 두 글자. 얇게 펴지면 무슨 성, 철사처럼 가늘게 되면 무슨 성이라고 불렀었는데 띠로리. 이게 금속이죠. 밑에 보시면 표. 이게 금속 원소인데 주로 왼쪽과 가운데에 있으며 대부분 광택 있고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하며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한다 해서 얇게 펴지는 성질. 이걸 전성이라고 불렀고요. 철사처럼 가늘게 뽑아지는 성질. 이걸 뽑힘성이라고도 하고 연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전성과 연성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힘을 주면 펴지거나 가늘게 늘어난다. 이거는 금속만 갖고 있는 성질. 비금속은 힘을 준다고 펴지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비금속은 부서지죠. 유리, 돌, 나무. 얘네들은 힘 주면 부서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 전성과 연성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금속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속이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다 뭐 때문에 광택 있고 전기 잘 통하고 잘 늘어나고 막 이랬어요. 금속.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전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유전자. 금속은 이 자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더라. 근데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이런 성질을 안 가지더라. 비금속이라고 자유전자가 1도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비금속도 있긴 있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금속은 많은 거고요. 이해하였습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건 도체부도체에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 얘기지만 도체부도체, 반도체. 도체가 주로 금속이잖아요. 부도체가 비금속이고. 그래서 왜 얘네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 잘 통하고 얘는 자유전자가 적어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전도성이, 혹시나 해서 이거 말씀드려요. 온도가 높아지면 도체는 전기가 더 잘 통할까요? 아니면 잘 안 통할까요? 잘 안 통해요. 전기전도성이 떨어져요. 근데 부도체는 원래 전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전도성이 좀 올라가요. 왜 그러게요? 전기전도성은 딱 자유전자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유전자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도체는 원래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원래 많으니까. 근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자유전자가 너무 많아져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자유전자가 너무 많으면요, 움직이다가 지들끼리 부딪혀요. 지들끼리 부딪혀서 오히려 방해가 돼. 오히려 전도성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래도 많은데 너무 많아지면 지들끼리 엉켜서 오히려 전기가 안 통하는 상태가 되고, 부도체는 원래 자유전자가 되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그나마 조금 늘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조금 올라가요. 뭐 통한다, 전기가 잘 통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조금 올라가는 수준. 이해됐습니까? 뭐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뭐 광택이 없고 이건 다 당연한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제발 상태 좀 잊지 마세요. 금속은 기본적으로 고체예요. 근데 순만 액체고요. 비금속은 주로 기체나 고체인데 얘도 브로민만 액체고.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 중에 액체 상태인 거는 딱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금속에는 순, 비금속에는 브로민. 브로민 몇 쪽? 브로민 몇 쪽? 10? 예.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야지. 얘 원자번호 20번 안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추가로 외워두셔야 되는 원소 중에 하나예요. 17쪽. 우리 17쪽을 무슨 원소라 불렀었어요? 할로젠. 할로젠 맨 위에 누구 있어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여러분 얘네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요 브로민은 17쪽에 속하는 원소로서 비금속 중에선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애예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제 질문에 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 주기율표를 보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A, B, C, D, E, F, G. 제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질문에 맞는 걸 골라보세요. 이온이 되었을 때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원소를 모두 고르시오. 이온이 되었을 때,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애들. 다 골라봐요.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애들.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그러면 조금 제가 힌트를 주어드리죠.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원소를 모두 고르시오. 다 골라봐요. D 좋습니다. 또 F 좋아요. 또 G. 하나 더. C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봐봐요. 보통 1쪽, 2쪽, 13쪽까지는 금속이잖아요. 물론 붕소는 이제 준금속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붕소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14부터 18까지는 비금속이잖아요. 18쪽은 이온이 안 되니까 놔두고요. 14부터 17까지만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비금속이고 이제 얘 규소 들어가는 여기만 준금속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2주기를 기준으로 2주기 금속, 얘네는 이온이 되면 누구처럼 되죠? 2주기 금속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누구처럼 돼요? 헬륨처럼 되죠. 일단 안정한 이온이 된다는 건 다 18쪽처럼 되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2주기 금속들은 껍질이 2개잖아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고, 그럼 얘는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릴 거 아닙니까? 양이온이 될 거니까. 그럼 2주기의 껍질이 2개였는데 가장 바깥 껍질 전자를 버려버리면 껍질이 몇 개 남아요? 하나! 누구처럼 되는 거야? 헬륨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주기 비금속들은 얘네 2주기 비금속들은 얘네는 껍질이 지금 2개예요. 다만 가장 바깥 껍질이 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럼 얘네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비금속은 음이온 되니까 전자를 얻으려고 하죠. 얻어서 누구처럼? 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3주기 금속들은 껍질이 3개인데 양이온이 돼. 가장 바깥 껍질 전자 갖다 버려. 그럼 누구처럼 돼? 2주기 18쪽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자기와 같은 주기의 18쪽처럼 되려고 해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자기보다 하나 앞주기의 18쪽처럼 되려고 해요. 그럼 결국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들이, 여기서 제가 체크는 안 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3주기 금속이면 여기까지가 다 네온처럼 된단 말이에요.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들은 이온이 되면 모두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 3주기 비금속, 얘는 이온이 되면 누구처럼 돼요? 그게 누구죠? 3주기 18쪽이? 여기 있는 애?
그죠? 아르곤처럼 되죠. 그럼 금속 중에 이온됐을 때 아르곤처럼 되는 애들은 몇 주기 금속들이게요? 4주기 금속들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비금속은 자기와 같은 주기 18족처럼 돼요. 이온이 되면. 금속은 자기보다 하나 앞주기에 18족처럼 돼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가 이온이 됐을 때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였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적어드린 애들 중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G와 D, GD가 결합한 물질을 내가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G와 D가 결합하였다. 여러분, 결합하였다 하면 일단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결합이지부터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배운 결합 꼴랑 2개밖에 없다.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밖에 없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죠, 무조건. 자, 일단 무슨 결합이지? 부터 생각해봐요. 무슨 결합이에요, 둘이? G하고 D, 둘이 무슨 결합해요? 공유결합이에요, 이온결합이에요? 이온결합. 뭘 보고 판단해요? 비금속끼리냐, 금속비금속끼리냐? 금속은 결합 안 하잖아요, 그죠? 비금속끼리 하는 거냐, 금속비금속이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 금속이랑 비금속이 하니까 이온결합이구나? 그럼 이온결합이면 그 다음엔 뭘 봐요? 이온 전하량을 판단해야죠. 얘는 몇 가의 이온이 되는 애예요? D는? D? 얘 이온되면 D? 마이너스 17족이니까 1가 음이온 하나 얻죠? G는 이온되면 G? 2풀 그죠? 2가 양이온 2족이니까 자, 얘네를 결합시켜 보세요. 쓸 때 누구부터 써요? 양이온 먼저 무조건. 그리고 G, D, 2 자기 이온 전하량 크로스 쓸 때는 양이온부터 G, D2. 만약에 선지에 G와 D의 화합물은 D2G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알죠? D2G이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음이온 먼저 썼으니까. 무조건 양이온부터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와 D를 결합시켰을 때 화합물의 화학식을 한번 써봅시다. 화학식을 쓰라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아이쿠, 이거 무슨 결합이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CD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 공유죠. 왜냐면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니까. 자,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C하고 D가 각각 몇 개씩 붙어야 안정해지나요? 디로리. 여러분,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돼? 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얘가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 G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비금속끼리 결합하실 때는 얘네가 몇 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지, 공유결합? 이걸 따지셔야 돼요. C 몇 개까지 결합 가능해요? 15족.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결합은 몇 개? 3개. 그래야 8개가 채워지죠. 그러면 C는 3개까지 짝대기를 그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채우면 돼요. 자, D는 몇 개까지 결합 가능합니까? 17쪽이니까 한 개만 결합하면 끝나요. 그러면 D는 짝대기를 한 해밖에 못 가져요. 자, D는 하나, C는 3개. 그럼 어떻게 붙어야 서로 안정해져요? C에 D가 3개 붙으면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화학식을 뭐라고 쓸 거예요? C, D, 3. 자, D3C로 쓰면 안 됩니까? 이건 둘 다 돼요. 공유결합은 순서에 의미가 없어요. 공유결합은 다 돼요. 다만 이게 실제 원소기호로 표현하면 얘가 질소고 플로린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둘 중에 관용적으로 더 많이 쓰는 식이 있긴 해요. 이걸 실제 원소기호로 표현하면 NF3거든요. F3N이라고 써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유결합은 순서를 딱 정해놓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관용적으로 NF3로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만일 실제 원소기호로 쓰라 그러면 많이 쓰는 걸로 써주는 게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여기가 A, B, C, D, E, F, G, H라 치면, 여기 H라고 하면 너무 적이 되네요. 얘를 만약에 뭐 X라고 치면요. 이 X가 실제로는 산소잖아요.
그럼 이걸 A랑 내가 결합시킨다 쳤을 때 X 몇 개, A 몇 개 붙어야 안정한 상태가 되죠? 결합시킨다 치면 일단 무슨 결합이에요? X랑 A를 결합시키면?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잖아요. 둘 다 비금속이니까. 그러면 X 몇 개, A 몇 개 붙어야 안정한 상태가 되죠? X 하나에 A가 두 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XA2인데 A2X로 써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원소 기호로 쓰면 H2O잖아요. 그럼 OH2로 쓰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걸 압도적으로 많이 쓰죠. H2O를. 그래서 실제 원소 기호로 썼을 때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기호다. H2O처럼.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지만 아니면 뭐 NH3처럼 암모니아, CH4처럼 메테인 우리가 늘 배우는 애들은 그렇게 써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 항상 쓰는 애가 아니야. 이런 애를 붙이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3개까지 공유결합이 가능하고 얘는 하나 결합 가능하니까 C3로 써도 되고 E3C로 써도 되고 둘 다 맞다는 거죠. 이게 NCl3잖아요. CL3N으로 써도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관용적으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원소 기호로 쓸 때는 공유결합은 순서는 상관없다. 근데 실제 원소 기호로 쓸 때는 많이 써주는 기호로 써주는 게 좋다. 근데 이온 결합은 아니다. 명확하게 순서가 있다. 무조건 양이온을 먼저 써야 된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요 주기율표에서 1주기에 있는 수소 빼고 나머지 금속들 얘네 뭐라고 부르죠? 알칼리 금속, 그죠? 일족 원소 수소 포함돼요, 안 돼요? 일족 원소 수소 포함돼요, 안 돼? 일족 원소에는 수소가 포함되죠. 알칼리 금속 수소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일족 금속들의 공통된 특징 몇 개만 말해볼까요? 알칼리 금속의 공통된 특징. 알칼리 금속의 공통된 특징. 산소와 반응을 잘하고 또 누구랑 반응 잘해요? 물. 산소와 물과 반응을 잘한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반응성이 크다. 또 일족 금속의 공통된 특징. 무르다.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 또 밀도가 크다 작다. 작다. 누구보다 밀도가 작다는 뜻이야. 같은 금속들에 비해서는 밀도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치요? 그 다음 얘네 금속이니까 당연히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 가지는 거예요. 광택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 또 전기전도성 좋고 뭐 이런 거 다 있는 겁니다. 기본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알칼리 금속도 어느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져요. 그죠? 일로 갈수록. 그러면 일족 금속은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될수록 반응성이 더 커진다. 증가감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아래로 가면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더 커져서 우리 보통은 리튬, 나트륨, 칼륨 위에 3개가 거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아주 가끔 가다가 루비늄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에 3개 리튬, 나트륨, 칼륨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 리튬, 나트륨, 칼륨 3개 중에서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모두 반응성이 커요. 근데 이 중에 물에 넣었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누구예요? 야, 이 그지 캥캥이들아. 어느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그럼 물에 넣었을 때 가장 격렬히 반응하는 건 칼륨이죠. 이게 문제에 표현할 때 알칼리 금속 3종류를 물에 반응시켜 보았다. 빠르게 반응한다. 뭐 격렬하게 반응한다.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가장 반응을 잘하는 애가 제일 주기율표 밑에 있는 애고, 그래서 항상 1쪽 원소들이나 17쪽 원소들을 외울 때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순서 뒤죽박죽해서 외우지 마시고. 자, 요 알칼리 금속은 1쪽에서 수소를 뺀 애들, 당연히 고체고 광택 반짝반짝, 뭐 당연히 금속이니까 밀도가 작고겠죠.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와 물과 빠르게 반응하는데, 공기 중에 두면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을 잇는다.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공기 중에 두면 매우 빠르게 산화한다.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한다고 하죠. 공기 중에 두면 매우 빠른 속도로 산화하고.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반응식이 써 있긴 한데, 이 반응식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알칼리 금속을 M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리튬일 수도 있고 나트륨일 수도 있고 칼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알칼리 금속을 공기 중에 두면 공기 중에 누구와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 O가 아니라 O2와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반응하면 무슨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결합이라고 꼴랑 2개밖에 안 배운다니까요? 이온이야 공유야? 이온. 왜냐면 이게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산소는 비금속이잖아요. 그럼 얘네 이온 결합하고 나면 화학식을 뭐라고 써야 됩니까? 알칼리 금속과 산소의 화학식. 여러분, 이온 결합의 화학식을 쓸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된다? 얘가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가 되는지부터 생각하셔야죠. 이 알칼리 금속은 몇 가의 이온이 돼요? 1가 양이온. 그럼 얘네들은 이온이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산소는요? 2가 음이온이 되면서 얘네가 결합을 하면 화학식을 뭐라고 써야 돼요? M, 양이온 먼저 쓰는 거니까 M2O죠. 크로스 하고 양이온 먼저. 그런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계수를 맞춰줘야죠. 그런 다음에 계수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산소가 둘이니까 이쪽도 산소가 둘. 그럼 그 다음 계수는요? 어디에 며칠? M 앞에 4까지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게 알칼리 금속의 산화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 걸 산화물이라 하거든요. 저 M2O가 알칼리 금속의 산화물이고, M 자리엔 어떤 알칼리 금속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Li2O가 될 수도 있는 거고 Na2O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응에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기역, 니은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디귿까지 이렇게 해볼까요? 기역과 디귿의 색깔을 서술하시오. 기역은 겉으로 볼 때, 기역은 지금 알칼리 금속 덩어리예요. 산소와 반응 안 한 거. 쟤네 무슨 색이에요? 산소와 반응 안 했는데요? 알칼리 금속 산소 반응 전이잖아요. 전. 금속 덩어리. 무슨 색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은백색 고체. 광택이 있는 은백색 고체. 알겠어요? 디귿은 무슨 색? 산소와 반응한 후죠. 무슨 색? 색깔. 광택이 없어지고. 아니 저기요, 사진 봤잖아요 우리. 알칼리 금속 원래 은백색 반짝반짝인데 이게 산소와 반응하면 겉에 색깔이 어떻게 됐었어요? 시꺼매졌었잖아요. 기억나요? 자, 만약에 겉부분이 전부 시꺼매졌어요. M2O가 됐어요. 산화돼서 전부 시꺼매졌어요. 자, 칼로 뚝 잘라요. 자른 단면 무슨 색? 은백색 광택 반짝반짝. 근데 공기 중에 두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검은색으로, 다시 M2O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고르시오.
니은. 여기서 말하는 단독 존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분자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디귿은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 분자로 존재해 안 해? 안 하는 거 알죠? 그럼 쟤네는 어떻게 존재해요? 얘네는 분자가 아니라 M2O라고 해서 내가 M 두 개, O 하나 이렇게 딱 결합해서 셋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B가 몇 대 몇? 2대 1인 거죠. 그러면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안 해요? 기억. 제 금속이에요. 금속 독립적인 분자로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는 O 아니라 O2 이렇게 쓰지만 나트륨 Na 아니고 Na2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안 써요. 왜 안 써요? 산소는 진짜로 원자 둘이 결합하여 독립적으로 분자로 다니지만 나트륨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나트륨 분자로 독립적으로 다니냐고요. 금속은 애초에 이렇게 안 다닌단 말이에요. 금속은 그냥 수많은 나트륨 원자 덩어리가 모여서 이렇게 다닌다고요. 수많은 나트륨 원자 덩어리가 모여서. 그러면 얘네는 엄청나게 많은 나트륨이 모여서 결정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런 걸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일단 이온 결합이 분자로 존재 안 하는 이유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금속이 들어있으면 일단 분자로 존재 안 합니다. 금속만 있어도 분자가 아니고요. 금속에 비금속이 결합해도 분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자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누구뿐이야? 비금속이 결합한 공유결합 물질 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화합물을 고르시오. 디귿. 화합물이 뭐예요? 얼라리. 화합물. 그럼 화합물의 반대말은 뭡니까? 얘가 화합물인데 뭐요? 화합물의 반대말. 와, 화합물이란 자 얘네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종류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화합물이라 그래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봐봐. 얘나 얘는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각각? 한 종류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얘네는 화합물이 아니네요. 그럼 이런 애들은 뭐라 그래요? 화합물의 반대말. 이게 원소예요. 그냥.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구분했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는 기본 단어니까 알아두셔야죠. 여튼 이러한 화학식이 나왔을 때 M은 이미의 알칼리 금속이다. 얘가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식이 나오면 아, 제가 원래 은백색이었는데 산화되어 시꺼먼 축축하게 변한 걸 표현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또 물과도 반응을 잘하잖아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무슨 기체? 수소기체 발생시키고 이때 다 반응이 끝나고 나면 수용액은 염기성 됐던 거 기억해요? 자, 이것도 밑에 식이 조그맣게 써져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써보자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합니다. H2O.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남는 게 뭐게요? MOH예요. MOH. 근데 여러분 이게 수용액이거든요. 얘는 원래 고체. 근데 물에다 넣었어요. 리퀴드, 액체. 그랬더니 이게 기체로 날아가고 수용액 속에 이게 남는 거예요. 이거 MOH 수용액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물속에서 얘네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다. MOH 무슨 결합 물질? 뭐라고? 이온 공유. 이온이죠. 왜? 저 M이 뭐니까?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일단 화합물에 금속이 들어있으면 이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은 금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금속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온 결합인데 이온 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은 상태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져요.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양이온, 음이온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쪼개져 갖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다. 세 글자!
응. 난리 났네. 여러분 내가 MOH라고 썼지만 진짜로 물속에서 MOH가 붙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서 이온화된 상태로 다닌다는 말이에요. 즉 실제로 이 안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 양이온 누구? M. 이온이니까 이온 전하량도 표시해야죠. M. 얘네 알칼리 금속이요. 이온 되면은 무슨 상태? M 플러스까지. 그 다음 음이온으로 누가 붙어 있어요 지금? OH 마이너스. 얘네 이렇게 나눠져서 물속에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상태란 뜻이에요. AQ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져서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 소리라고요. 이해했어요? 자, 요 MOH 때문에 수용액 속에 얘가 나오고 수용액 속에 OH 마이너스가 돌아다니면 무슨 성? 액성을 묻는 거예요. 염기성. 이것 때문에 염기성이 된다고. 이것 때문에. 이 수소기체는 공기 중으로 모락모락 날아갈 거고요. 물속에 저 MOH의 OH 마이너스 때문에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수는 맞춰져 있습니까? 안 맞춰져 있네요. 여기까지 쓰신 후에 개수도 맞추셔야 완결이 되는 거죠. 이 반응식이. 물에 녹는 반응식이. 그럼 얘 개수 맞춰봐요. 개수 맞춰봐요. 이럴 거예요? 개수. 난리 났네. 여기까지 맞추셔야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반응 전후에 수소 넷, 반응 전후에 산소 둘, 반응 전후에 M 2개가 맞아지는 거죠. 개수까지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화학 반응식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 반응식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반응식이지?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더니 수소기체가 나왔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물은 염기성으로 변했다는 뜻이구나. 이걸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반응식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반응식이 딱 나왔어. 무슨 소리지? 알칼리 금속을 공기 중에 뒀더니 산소와 결합하여 시꺼매진 거구나. 산화된 거네. 이걸 알아봐야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 니은, 여기 아까 니은 있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상태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상태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니은 무슨 상태죠? 기체. 그럼 기억, 디귿은 무슨 상태예요? 뭐라고? 기억, 디귿 무슨 상태? 아니 상식적으로 기억이 뭐라고? 이 M이 뭐라고? 알칼리 금속 무슨 상태겠어요? 고체. 그럼 디귿은요? 저 무슨 결합물질? 이온 결합물질. 이온 결합물질 상원에서 무슨 상태? 고체. 쟤도 고체예요. 알겠어요? 이온 결합물질이니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알칼리 금속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더니 기체가 막 발생했어요. 내가 이 기체를 모아가지고 병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고 칩시다. 이게 수소기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서 발생한 기체를 내가 모았어요. 근데 이게 수소인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 그럼 수소기체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수소기체 확인법. 이거 중학생도 알아. 수소기체 확인법. 뭐 해봐? 기체 불씨 갖다 대보는 거잖아. 아니 이 사람도 큰일 났네? 이거 수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불을 갖다 댔을 때 어떻게 하면 수소예요? 그건 산소고요. 불씨를 갖다 댔을 때 퍽 소리를 내며 탄다. 와 진짜 환장하겠네. 다시 불씨를 갖다 댔을 때 뭐? 퍽 소리를 내며 탄다. 이 퍽 소리의 정체가 뭐예요? 수소가 무슨 성이 있어서 그래? 죽을래 진짜? 폭발성 맞을래? 수소는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기체에다 불씨 갖다 대면 수소가 폭발하면서 퍽하는 거예요. 산소하고는 달라요. 수소는 터지는 거고요.
산소는 불이 더 잘 타게 도와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알칼리 금속은 주로 여기 밑에 있네요. 어디에서 보관해요? 알칼리 금속 보관법. 어디에 보관한다고 돼 있어? 석유나 액체 파라핀 혹은 벤젠 이런 데 넣어 보관해요. 벤젠이 석유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야 하는 이유. 서술형 단골. 알칼리 금속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석유나 벤젠, 액체 파라핀 등에 넣어 보관한다. 왜? 산소랑 뭐라고? 떨어뜨려 넣으려고 좀 더 유식하게. 그리고 꼭 산소만이 아니에요. 물도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산소와 물하고 어떻게 하려고?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이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산소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산소와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나 벤젠,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한다. 이 문장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꼭 산소와 물을 다 넣어주세요. 공기나 물 둘 중에 하나만 쓰지 말고. 알겠어?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이 말 꼭 쓰셔야 돼요. 그럼 왜 접촉을 차단해야 돼요? 접촉하면 반응하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알칼리 금속 중에 리튬 어디에 써요? 사용하는 곳. 리튬 어디에 써요? 아니, 실생활에서 어디에 사용하시냐고요. 리튬. 전지. 배터리. 건전지 아니고요. 건전지는 조금 다르고 그 충전하는데 충전지죠. 핸드폰 배터리나 충전하는 그 충전지에 쓰거든요. 근데 이 알칼리 금속들은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야.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칫하면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리튬, 이 핸드폰 배터리도 다 리튬으로 만든 배터리인데 왜 얘 폭발 안 해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왜 리튬이 아니고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이온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하고 정신 차리고 대답해봐.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좀 달라요. 리튬일 때랑 리튬 이온일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성질이. 리튬 자체가 반응성이 커서 물에 닿으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고요. 리튬 이온은 전자 하나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 배치가 누구처럼 돼 있어요? 그죠? 헬륨 18쪽처럼. 그럼 쟤는 지금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안정한 상태죠.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쟤는 지금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어서 쉽게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리튬이었으면 물에 닿으면 터져요. 근데 리튬 이온이잖아요. 알겠어요? 리튬과 리튬 이온이 성질이 달라요. 왜? 전자수가 다르잖아요. 리튬은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 있고 리튬 이온은 지금 18쪽처럼 돼 있는 상태고. 알겠습니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나트륨 어디에 써요? 소금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 맞고요. 또 하나만 더. 가로등에 쓰잖아요. 가로등이나 자동차 터널 안에 있는 등, 그거 다 나트륨 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 쓰는지까지 다 외워야 돼요. 칼륨 어디에 써요? 칼륨. 뭐시기? 칼륨. 칼륨은 식물 비료의 원료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리튬은 배터리, 나트륨은 가로등이나 터널 등, 칼륨은 비료의 원료. 사용하는 데까지 외워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17쪽으로 가겠습니다. 17쪽 무조건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되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17쪽 할로젠 원소의 공통된 특징 아는 거 다 말해봐요. 뭐 있어요, 일단? 뭐라고? 공통된 특징을 말해보라니까요. 17쪽 중에. 공통된 특징. 17쪽이. 물론 다 비금속이고요. 그 다음. 비금속인 건 맞죠? 그리고요. 얘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개 있잖아요. 얘네 반응성 커요, 작아요? 커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갈수록 더 커요? 얘는 위로 갈수록 더 큰 거 알죠?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아까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컸어요. 근데 할로젠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리고
할로젠은 독특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색깔 있는 거 기억해요? 그 다음 얘네 혼자 다녀요? 둘씩 붙어서 F2, Cl2, Br2, I2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둘씩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러면 얘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할 때 색깔 좀 불러봅시다. 플로린 무슨 색? 옅은 노란색. 염소는 노란색 혹은 연두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록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조금 다르고요.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 보라색. 근데 얘네 사실 색깔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상태가 더 중요해요. 자, 플로린 F2부터 상온에서 상태 불러봐요. 기기액고 기기액고 머릿속에 새겨요. 알겠어요? 상태 기기액고 기기액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며 그 다음 자 얘네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그랬어요. 얘네는 누구랑 반응을 잘하는 거야? 아까 알칼리 금속은 산소나 물하고 반응을 잘하는 거였다면 얘는 누구랑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금속. 일족 금속들과 일단 반응 잘하고요. 그 다음 또 금속은 아니지만 일족에 있는 누구? 수소하고도 반응 잘해요. 그럼 결국 얘네는 일족이랑 반응을 다 잘한다는 뜻이네요. 왜 하필이면 일족이랑 잘하겠어요? 일족과 반응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왜 하필이면 일족과 제일 반응을 잘하냐 이거예요. 다른 애들이랑 반응해도 안정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일족이에요? 얘네는 몇 가 이온 되는 애들? 1가에 음이온 하나 얻는 애들. 일족인 애들은 1가에 양이온이 되는 애들. 걔네가 하나 전자 잃으면 얘네가 하나 딱 받으면 딱 맞네요. 그래서 일족 애들이랑 반응을 잘해요. 알칼리 금속들하고도 잘하고 금속은 아니지만 일족에 있는 수소하고도 잘해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금속들하고도 잘하긴 해요. 그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이랑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요 17족 할로젠이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면 할로젠을 제가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플루오린일 수도 있고 뭐 브로민일 수도 있고 아이오딘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F가 아니라 H가 뭐라는 거야? X가 아니라 X2죠. 왜냐하면 얘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니까. 그죠? 항상 반응식은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상태대로 쓰는 거예요. 이 X2가 일단 누구랑 결합을 잘해?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M으로 표현할게요. 자, 알칼리 금속과 결합해요. M은 M2 아니죠? 금속이니까 그냥 M이에요. 그럼 결합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결합하면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고민이 된다면 뭘 쓰라고요? 뭘 생각하라고요? 무슨 결합이지? 를 생각하시라고요. 무슨 결합이에요? 이건 할로젠. 이건 알칼리. 이 무슨 결합이에요? 무슨 결합? 뭐? 이온이죠. 얘가 알칼리 금속인데 이 그지야. 알칼리 금속. 비금속이잖아요. 화학식 어떻게 쓸 거예요? 얘네 결합하면 화학식 어떻게 써요? M 먼저 쓰시고요. M2예요. 여러분 이거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온 되면 어떤 이온? M 플러스. 그죠? 1가잖아요. 1족이잖아요. 얘네 17족 할로젠이에요. 이온 되면 무슨 이온? 1가 음이온 되는 일이잖아. 그럼 얘네 이온 결합하면 화학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M, X.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 1대1의 이온 전하량을 가졌으니 결합할 때도 1대1 그 다음에 개수를 신경 쓰시는 거예요. 개수는 어디에? M 앞에 2 그리고 MX 앞에 2까지 붙이면 끝나는 거죠. 이게 할로젠과 알칼리 금속의 반응식이에요. 굳이 이걸 제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중 상태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상온에서 상태가 다른 하나.
이건 좀 다를 수도 있겠군요. 니은 디귿은 상태가 확실하죠. 니은 디귿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예요? 니은 디귿 무슨 상태? 고죠. 니은은 금속이고 디귿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 고예요. 근데 기억은 할로젠이잖아요. F2일 수도 있고 Cl2일 수도 있고 Br2, I2일 수도 있어요. 그럼 기기액고 중에 하나인 거죠. 요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을 잘하지만 수소와도 반응을 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로젠은. 그러면 어떤 할로젠? X2. 수소는 어떻게 써야 돼요? 화학식을. H예요? 수소 H 혼자 다녀요? 2죠. 이렇게 반응해요. 그럼 얘네의 화학식은 어떻게 써요? XH 하나씩 결합인데 왜냐면 얘는 17쪽이니까 공유결합 하나까지 할 수 있고 얘도 수소니까 공유결합 하나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XH인데 보통은 우리가 관용적으로 H를 먼저 써요. HF, HCl, HBr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리고 계수를 맞춰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 웃을 때가 아닐 텐데요 지금. 내가 이 기억을 물에 녹였습니다. 액성은 산소.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시키면 액성이 뭐가 됐어요? 염기성이 됐어요. 근데 할로젠은 할로젠 자체로는 물에 넣어도 반응을 안 해요. 할로젠 자체는. 대신 할로젠을 이렇게 수소와 반응시켜요. 자, 얘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름 읽을 때.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죠? 그건 나도 알아. 한글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얘 무슨 결합 물질이죠? 이 HX?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왜냐면 수소도 비금속, 할로젠도 비금속이죠. 근데 이게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만약에 제가 HCl을 예로 들어본다면 뭐 X 자리에 플루오린도 들어갈 수 있고 염소도 들어갈 수 있고 할로젠이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HCl이라고 한번 쳐보고 얘기해보면 얘 공유결합이거든요. 비금속. 근데요 얘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를 해요. 이온화를 하는데 왜 공유결합입니까? 공유결합 중에서도 저렇게 가끔 이온결합에 가까운 공유결합이 있어요. 하지만 물에 녹아서 이온화 한다고 해서 제 이온결합은 아니거든요. 왜? 어쨌든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결합 종류로는 공유결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에 녹으면 양이온, 음이온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왜 이온결합 물질 부를 때 이름 어디서부터 읽어요? 뒤부터 있는 거 알죠? 염, 화, 수소. 네, 꼭 이온처럼 읽어요. 얘네는. 그래서 이거는요. 할로젠, 화, 수소. 이 할로젠 자리에는 플루오린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플루오린, 화,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민, 화, 수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읽어요. 공유결합 물질인데도 약간 이온결합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읽을 때 꼭 이온결합인 것처럼 읽어준단 말이에요. 뒤에 음이온에 화자 붙여가지고. 하지만 이온결합은 아니에요. 무슨 결합이냐고 물어보면 공유결합이라 대답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거는 수소가 좀 성질이 특이해서 그래요. 수소가 비금속인데 막 혼자 양이온 되는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수소 때문에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공유결합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어쨌든 수소와 반응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 어머 수소 이온이 나오네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이 나오는 걸 무슨 성? 산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머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 물에 놓으면 염기성이 돼요. 할로젠 자체로는 물에 넣어도 반응을 안 하지만 할로젠을 수소와 반응시켜가지고 할로젠 화수소로 만든 다음 물에 넣으면 걔는 산성이 돼요. 이해했어요? 할로젠을 바로 물에 넣는다고 산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로젠은 수소와 반응시켜서 물에 넣어야 산성이 되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은 그냥 넣어도 염기성이 되고. 구분을 좀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요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할로젠들은 다 독성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할로젠들은 뭐 독성을 갖고 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봐봐. 반응성이 큰데 누구랑 특히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 따지고 보면 다 일족이죠. 일족 애들하고 특히나 반응을 잘하고, 꼭 일족이 아니더라도 금속들 양이온 되는 애들하고는 반응을 잘하는 편이에요. 왜? 지가 비금속이 되기 때문에, 나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는구나.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내용은 일부 학교에서만 알려주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요. 이게 이 안에 황록색 기체가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뭐 연두색 기체, 나 노란색 기체라고 해도 좋아요. 황록색 기체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솜에다가 할로젠을 하나 묻혀서 젓갈색 액체, 젓갈색 액체? 젓갈색 액체일 리가 없죠. HBr 이렇게 씁시다. 를 수용액을 묻힌 AQ, 수용액을 묻힌 솜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솜하고 황록색 기체 사이에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잘 봐요. 황록색 기체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황록색 기체 혹은 연두색 기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할로젠은 색깔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색깔로 알려줘요. 무슨 할로젠을 넣었다가 아니라 무슨 색 기체를 넣었다, 이따위로 말해줘요. 그래서 색깔을 외우라는 거예요. 황록색 기체 혹은 연두색 기체, 이거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할로젠 중에. 얼라리? 여러분 거기 색깔 안 써 있어요? 네, 이거 노란색이라고 표현해서 이거 노란색 기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학교마다 조금씩 알려주는 게 달라요. 황록색 기체다, 연두색 기체다, 노란색 기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거 지금 염소에 대한 표현이에요. 황록색 기체면. 그러면 이 안에 염소는 무슨 상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이 기체를 화학식으로 표현해봐요. Cl, 투죠. 기체라는 건 혼자 다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둘씩 붙어 다니는 거죠. 그럼 얘 Cl2 분자가 이 안에 막 떠다니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다 뭘 집어넣었죠? HBr 수용액. HBr이면 수용액이니까 물에 녹은 상태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내가 HBr이라고 쓰긴 했지만 붙어 있어요, 둘이? 물에 녹았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솜에 적신 HBr은 이렇게 양이온과 이렇게 음이온으로 떨어져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감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감 왔어요? 자, 근데 공기 중엔 얘가 떠다니고 솜에는 이놈이 묻어있고, 아이코, 한 놈은 분자고 한 놈은 이온 상태네요. 근데 우리 둘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더라? 염소예요? 브로민이에요? 염소가 반응성이 크죠. 할로젠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이 크다가 무슨 의미냐면, 아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잖아요. 알칼리 금속은 뭐 되려는 성질이 강하냐면 전자를 잃고 그러니까 양이온 되고 싶어하는 애죠. 이게 아래로,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더 강하다. 즉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더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강해야 남이랑 반응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할로젠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전자를 어떻게 하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뜻일까? 알칼리 금속에서 반응성이 큰 건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강한 거예요. 그럼 할로젠에
안에서 반응성이 큰 건 전자를 얻으려는 게 성질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브로민보다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고 싶은 성질? 음이온이 되고 싶은 성질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음이온이 아닌데 저 자식이 음이온이야. 내가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더 강한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전자를 뺏어요. 제 전자를 뺏어서 내가 대신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를 지가 뺏어와요. 지가 뺏어오면 지는 뭐 돼요? 이제 Cl-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를 하나 뺏겼으니 얘는 뺏겼으니 뭐 되겠어요? Br-인데 전자 뺏겼어요. Br이 되잖아요. 근데 Br이 원자 상태로 댕겨요? 얘 Br2로 댕기죠. 그러면 저놈이 내 전자 하나 뺏어갔어. 원래 Br-였을 땐 안정했어요. 이온이 돼서 18쪽처럼 된 상태니까. 근데 제가 전자를 하나 뺏어간 거야. 그럼 이제 나는 Br이 됐잖아요? 혼자 있는 거 싫어. 옆에 있는 애랑 결합이라도 해야지. Br2가 돼요. 이게 무슨 색? 요게 얘는 색이 없어요, 여러분. 얘는요, 이온일 땐 젓갈색이 아니에요. 무색이에요. 근데 브로민 원자가 돼갖고 아이고 혼자 있기 불안정하니까 둘이 붙어서 분자가 돼야지 Br2가 돼야 젓갈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온일 땐 색이 없어요. 할로젠 다 똑같아요. 이온일 땐 색깔이 없어요. F2, Cl2, Br2가 돼야 색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색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공기 중에 여기 떠다니던 염소는 제 전자를 뺏어서 Cl2가 되니까 자, 여기에 쭉 차 있던 저 노란색 기체는 색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요. 옅어져요. 왜냐면 Cl2여야 노란색을 유지하는데 이게 Cl-로 변해가잖아요. 색이 없어져요. Cl2여야 색깔이 있는 거예요. 자, 반면 아까 전에 내가 솜이라 그랬죠. 솜. 이 솜은요 원래 무색이에요. 원래 무색. 원래 얘 때문에 색이 없었거든요. 둘 다. 근데 여기에 점점 뭐가 생겨요? Br2가 여기 막 생겨요. 이거 점점 무슨 색으로 변해가요? 젓갈색으로 변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 실험을 갖다가 그냥 떨렁 이렇게 줘요. 자, 플라스크에 노란색 기체를 넣고 HBr을 묻힌 솜을 집어넣었다. 혹은 HBr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HX. 정체를 모르는 할로젠 수화 수소 수용액을 묻힌 솜을 넣었다. 이따구로 준다니까요. 그랬더니 솜이 점점 젓갈색으로 변해갔다. 이렇게만 준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묻어 있었다는 게 이렇게 이온화된 물질이 저 안에 묻어 있었고 얘가 뭔지 모르지만 할로젠화 이온이었는데 색깔이 생겼다는 건 전자를 누군가한테 뺏기고 X2로 변해갔다는 얘기예요. 할로젠은 X2가 되어야 색깔이 생기거든요. 그럼 전자를 뺏겼더니 젓갈색이 되었다는 건 얘가 누구다? 아, 브로민이구나. 젓갈색이 되는 애는 브로민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브로민화 이온이었던 게 브로민으로 전자를 뺏겼다는 게 브로민으로 전자를 뺏겼다는 게 누구한테 뺏긴 거냐? 이 안에 있는 기체한테 뺏겼겠지. 그럼 최소한 이 기체는 브로민의 전자를 뺏어갔다는 얘기이므로 브로민보단 반응성이 큰 할로젠이겠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색깔이 없어도 쟤는 브로민보다 반응성이 큰 어떤 놈일 테니 플로린 아니면 염소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바꿔넣었어요. 여기다가는 브로민을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HCl을 묻힌 솜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얘가 현재 이 상태일 거 아니에요? Cl막? 이 상태예요? 자, 만약에 색깔이 생기려면 얘가 전자를 얘걸 뺏어가야 되는데 브로민이 염소 전자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반응성이 누가 커요? 염소가 크잖아요. 큰 애가 작은 애 전자를 뺏어갈 수는 있어도 작은 애가 큰 애 전자는 못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 경우는 반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반응성이 큰 애가 반응성 작은 애 놈의 전자를 뺏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이게 간혹 문제에 나올 때가 있어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다는 게 무슨 소리냐? 전자를 잃기 쉽다는 소리다. 할로젠은 반응성이 크다는 게 전자를 뺏기 쉽다는 소리다. 그래서 큰 놈이 작은 놈 전자를 뺏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전자를 뺏겨서 Cl2, Br2 이렇게 전자 뺏기고 분자가 되어야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온일 때 색깔이 안 나타나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해하였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할로젠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18쪽 요놈들. 자, 여기 누구 들어가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위에부터 순서대로. 18쪽 제일 위에 누구 들어가? 여기 누구요? 헬륨. 그 다음이 네온. 그 다음이 아르곤이죠. 자, 그러면 18쪽에 있는 쟤네들은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 있긴 한데 제가 따로 알려드린 적 있는데 기억해요? 18쪽에 있는 애들 뭐라고 불러요? 비활성 기체. 일단 다 기체라는 얘기고요. 왜 비활성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얘네는 반응성이 거의 없다. 매우 작다. 자, 18쪽은 반응성이 왜 작은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서술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정한지를 묻는 거죠. 맞긴 한데 얘네 원자과 전자가 8개 다 차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죠? 원자과 전자 8개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 바깥 껍질에 헬륨은 몇 개? 2개, 나머지 원소들은 8개가 모두 차서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작다. 이거를 다 서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쓸 때 헬륨은 2개, 나머지는 8개라는 표현을 꼭 써주세요. 왜냐면 다 8개가 아니잖아요. 헬륨은 2개니까. 원자과 전자 8개가 다 차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자과 전자 8개가 아닙니다. 빵개지 빵개. 그리고 얘네 독특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기체는 기체인데 무슨 기체로 존재하죠? 힌트. 할로젠이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이라면 얘네는 자, 네온 Ne2, 아르곤 Ar2 이렇게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럼 어떻게 다녀요, 얘네는? 헬륨 하나, 네온 하나, 아르곤 하나. 얘는 진짜 하나씩 다녀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일원자 분자. 여러분 원래 혼자 있는 애들한테는 분자라고 해줘, 안 해줘? 원래는 안 해줘요. 근데 얘네는 혼자 있어도 둘이 있는 것처럼 안정하기 때문에 18쪽만 혼자 있어도 분자로 인정해 주기로 예외적으로 약속했어요. 얘네만 일원자 분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혼자 있어도 분자. 됐습니까? 그 다음 얘네 전류통하면 빈다는 거 알죠? 그래서 네온 사인에 쓰는 거. 요거는 간혹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요.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렇게 해놓고 A to B는 상온에서 고체이며 A와 B는 현재 전자 배치가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A와 B는 현재 전자 배치가 동일합니다. A와 B 원자 중 누가 더 주기가 큰가요? A to B는 상온에서 고체이며 현재 결합했을 때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A와 B 중 누가 주기가 큽니까? 라고 물으면 제 질문은 이해했어요? 누가 주기가 커요? 응? A예요? B예요? 이유는? 여러분, A to B가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라는 건 무슨 뜻이죠? 무슨 결합물질이다? 이온 결합물질이다 라는 소리죠. 이온 결합을 해야 상온에서 고체고 만약에 저게 공유 결합이었으면 상온에서 뭐예요? 기체 또는 액체. 고체도 가끔 있긴 하지만 주로 액기예요. 공유 결합물질은. 그럼 상온에서 고체라는 것은 일단 이온 결합이란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온 결합물질이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금속이겠어요? 네. 이온 결합물질은 누구부터 써요? 이름에 금속부터 쓰잖아요. 먼저 쓴 A가 금속인 거예요. A가 금속, B가 비금속인 거죠. 근데 지금 이온이 됐는데 전자 배치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금속은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누구처럼 되죠? 자기보다 하나 앞에 있는 18쪽처럼 되죠.
비금속은 자기와 같은 주기의 18족처럼 되죠. 그럼 B가 자기와 같은 주기, A는 자기보다 하나 앞주기의 18족처럼 된 거예요. 자, A와 B 중에 누가 주기가 큰 애예요? 원래. 누구요? 아니, 환장하겠네. 지금 B는 A와 B가 전자배치가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B는 자기와 똑같은 주기의 18족처럼 된 거고요. A는 하나 잃어서 얘처럼 된 거죠. 하나든 두 개든 잃어서 얘처럼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원래 A와 B 중 누가 더 주기가 크네? A가 더 껍질수가 많은 애죠. 그럼 원래 A와 B 원자였을 때 A가 B보다 껍질이 몇 개 많은 거예요? 한 개 더 많은 상태인 거죠. 예를 들자면 B가 2주기 비금속이면 A는 3주기 금속,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구분하겠어요? 오케이? A와 B의 원자가 전자수를 비교하시오. A와 B의 원자가 전자수비 몇 대 몇? 1대 2? 아, 그럼 하나 1쪽이고 하나 2쪽이야? 둘 다 금속이야? 1대. 원자가 전자수비 몇 대면? A와 B 원자일 때 원자가 전자수. 이온일 때는 주기와 족과 원자가 전자수를 따지면 안 돼요. 항상 이온이어도 원자가 전자수나 주기 족은 원래 원자였을 때로 바꿔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 원래 원자였을 때 원자가 전자수비 몇 대 몇? A는 몇 족 원소예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지금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했는지 잘 봐요.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했어요. 그럼 얘네가 몇 가 이온들이란 뜻이에요. A는 몇 가? 1가 양. B는 2가 음이란 소리죠.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사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A 몇 쪽? 1쪽. B 몇 쪽? 16쪽. 그럼 원자가 전자수비 몇 대면? 1대 6. 한 개 6개인 거예요. 지금 이온일 때는 주기와 족, 원자가 전자수 따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원래 원자로 바꿔놓고 따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감 오셨습니까? A의 전자가 B로 이동하여 이루어진 결합이다. OX. A의 전자가 B로 이동하여 이루어진 결합이다. 맞죠? 양이온이 잃은 전자를 음이온이 받은 거예요. 그죠? A 하나에 B 두 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X. 얘는 하나 두 개로.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A 두 개에 B 하나가 결합했다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A와 B의 결합 개수비가 2대 1이라고 표현해야지. 두 개 한 개 결합했다고 표현하면 두 개 하나 결합해서 셋이 다닌다는 소리가 돼버려요. 분자라는 뜻이 돼요. 알겠어요? 이 1R이라고 써있다고 두 개 하나 결합했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온 결합은.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은 A2B여도 자, 이렇게 해놓고 A2B는 현재 기체 상태입니다. 상온에서 기체 상태. 항상 이 말이 붙어야죠. 상온에서 기체 상태다. 그러면 얘는 무슨 물질이에요? 현재 상온에서 기체 상태다. 무슨 결합이란 뜻이에요? 공유 결합이란 뜻이죠. 이온 결합이었으면 상온에서 기체일 수가 없죠. 무조건 고체여야 해요.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게 상온에서 기체다 그랬으면 A와 B는 모두 비금속이구나. 그럼 이때 여기서는 A와 B의 원자가 전자수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군요. 뭐 요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좋습니다.